네. 이번에는 hallucination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거짓말, 괜찮은 걸까? 위험한 걸까?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것 때문에 챗GPT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챗GPT의 거짓말의 미학. 챗GPT가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능하고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논증을 할 것입니다. 네, 간단한 저의 이력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컴퓨터 아키텍처 전공한 전공자로서 인공신경망의 학습의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챗GPT가 공감 전문가인가? 라는 약간 뜬금없는 질문을 제가 띄워놨는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챗GPT가 공감을 너무나 잘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공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자기 혐오에 빠져 있습니다. 고민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왕따에 시달리면서 자기 혐오는 더 커져가고 그리고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가며 그 고통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이 10살짜리 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너 왜 그러니? 너 참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리는데 그런 말들은 모두 다 질려버렸다.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생각하며 버티는 거다."라고 하면서 "끝도 없어 보이는데 점점점." 이렇게 올린 거예요. 너무나 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이죠. 이 글이 올라온 상담 블로그에 상담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수년간 상담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 답변에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공감을 합니다. 친구 글을 읽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선생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자, 먼저 공감을 표현합니다. 공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언을 합니다. 누구도 친구에게 상처 입을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조언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부모님께도 알려야 되겠죠. 정확히 알리도록 하세요라고 자 조언을 하고 마지막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어떤 패턴이 있나요? 공감, 조언, 응원. 자, 공감, 그리고 조언, 그다음에 응원. 이 패턴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앞서 그 4학년 10살, 11살 학생의 그 고민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챗GPT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간단한 감정 분석과 함께 공감, 조언,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놓치지 않고 인간 상담사, 훈련받은 인간 상담사에 못지않게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이 글을 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도 3 개가 있네요. 자살 예방 사이트라고 알려주는데 제가 이걸 다 클릭을 해 봤어요. 클릭을 해 봤더니 2 개는 진짠데 하나가 가짜였습니다. 여기서 챗GPT가 준 정보에 거짓말이 섞여 들어가 있잖아요. 오픈 AI, 즉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개발자들은 챗GPT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실을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질문이 되게 뜬금없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왜 거짓말을 해? 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개발한 개발자들의 관점에서는 챗GPT가 사실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생성형 AI는 끊임없이 말을 지어내는 AI입니다. 자, 인터넷 자살 예방 상담 주소, 인터넷 URL 주소를 지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살을 예방하는 인터넷 주소면 www. 이렇게 이제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자 말을 지어내는 거죠.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life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www.life 그다음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line 그래서 lifeline.or.kr 그냥 지어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이트가 있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youth를 넣어서 youth lifeline 이렇게 했더니 이건 또 없어요. 훨씬 더 그럴듯하게 지어냈는데 가짜고 대충 지어냈는데 진짜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쩌다가 실제 팩트와 연결되는 일들이 나타나면 우연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데 팩트일 확률이 뭐 80% 90%에 육박한다면 와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오픈 AI 개발자들이 '우리가 괴물을 개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챗GPT는 마음껏 말을 지어내고 마음껏 거짓말을 할 뿐인데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팩트하고 일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인공신경망이 학습했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약 800억에서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에 이르는 시냅스의 신경 다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런은 감각 뉴런으로부터 중간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까지. 자, 감각 뉴런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 창구고요. 운동 뉴런은 정보를 내보내는 출력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감각 뉴런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뉴런으로 전달해서 운동 뉴런까지 가면 운동 뉴런에 붙어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우리가 눈을 깜빡인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혹은 손, 팔, 다리를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통로에 시냅스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하는데요. 감각 뉴런에 정보가 들어와요. 그것이 시냅스를 통해서 운동 뉴런까지 쭉쭉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시냅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냅스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정보를 그대로 1:1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온 이 정보가 시냅스를 통과하면서 정보의 이 자극이죠. 자극의 세기가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 볼트 교류 전원에 핸드폰을 직접 충전하지 못해서 12 볼트 직류 전원으로 변환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때 그 변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즉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자극에 1:1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 이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 시냅스가 그 반응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그 시냅스가 자극에 따른 반응을 결정한다는 거니까 결국 그 시냅스는 우리 인간의 지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냅스에서는 이 분자 구조가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의해서 그 변환해 주는 그 값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시냅스는 앞에 뉴런에서 뒤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값을 변환해 준다. 어떤 가중치를 주고 변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냅스를 컴퓨터 공학에서는 가중치, 우리가 이제 weigh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것을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에 뉴런의 값을 변환해서 어떤 가중치에 의해서 변환을 하겠죠. 근데 그 가중치가 이 분자 구조가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인간의 시냅스가 어떻게 세팅되느냐가 우리 인간의 기억과 지능을 결정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많은 연구들이에요. 그럴 때 인간의 이런 신경 다발 이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입력이 들어와서 이쪽 출력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구조를 보시면 이 출력 나가는 쪽이 여기가 운동 뉴런이에요. 그러면 자극이 들어오는 입력 뉴런이 있겠죠. 챗GPT에게 우리가 말을 걸면 우리가 하는 말이 이 입력 감각 뉴런, 이 입력 뉴런으로 들어옵니다. 자, 챗GPT는 언어의 장벽이 없어요. 영어든 일본어든 한국어든 어느 언어이든 모두 숫자로 변환해서 숫자로 치환해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모든 알파벳에는 그 고유 유니코드 값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전 세계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치환된 값이 들어가서 연산작용을 거쳐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챗GPT는 언어의 장벽이 없다. 모든 것이 숫자이다. 자, 그러면 자, 숫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제가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 도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극이 들어와서 시냅스를 거쳐서 출력으로 나가고 피드백을 받으면 다시 백워드, 포워드, 백워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냅스의 값이 계속 바뀌어요. 자,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챗GPT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 챗GPT에게 제가 한 말이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 고유 유니코드 값 혹은 이 우리가 토큰으로 쪼개서 들어가는데 그 토큰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입력 뉴런에 30이라는 값이 들어왔다고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30이라는 값이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시냅스는 0.1이라는 가중치 값이 세팅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런으로는 얼마의 값이 가냐면 30 곱하기 0.1 그래서 3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변환된 거죠. 0.1이라는 가중치를 곱해서 3이라는 값이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런으로는 25라는 값이 들어왔고 두 번째 시냅스 0.2 가중치를 곱해서 5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40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0.3의 가중치 시냅스를 거쳐서 12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이 뉴런에 값이 쌓입니다. 3, 5, 12 이런 숫자들 쌓일 거고 이걸 다 더하면 그 더한 값이 이 두 번째 시냅스의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y가 이제 종속 변수예요. x가 독립 변수.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할 때 이렇게 식을 쓰죠. 독립 변수가 그대로 종속 변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기울기 계수인 이 파라미터를 곱해서 종속 변수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모든 독립 변수에는 그 가중치에 해당되는 weight 파라미터가 곱해져서 종속 변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냅스에 해당되는 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그것을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냅스에 20이라는 값이 만약 이렇게 들어왔다. 자, 2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다시 그 다음 시냅스를 거치면서 그 가중치만큼 변환되어 그 다음 뉴런들의 또 값이 쌓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마지막 출력 뉴런의 값들이 쌓일 겁니다. 그 값들을 그대로 언어로 변환만 하면 챗GPT가 말귀를 알아듣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 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반가워 나는 어린 왕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반가워요. 저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 챗GPT라고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챗GPT의 답변이 이 인공신경망 속에 레파토리로 미리 저장되어 있느냐,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죠? 숫자 값으로 세팅되어 있는 시냅스들과 그리고 비어 있는 뉴런 공간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종의 값이 들어오면 그것이 학습을 계산을 통해서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 값과 나가는 값이 이렇게 매칭이 잘 될까? 그게 잘 되는 것이 학습이 잘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이 들어와서 쭉 이렇게 포워드 가서 피드백 받고 백워드. 자,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인풋과 아웃풋 값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세팅되어 있는 인풋, 아웃풋을 놓고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아웃풋이 나오게끔 시냅스의 값을 조정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학습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 회사에 처음 입사한 친구가 사장님을 못 알아보고 그냥 복도에서 그냥 지나가요. 히덕거리면서 막 지나가요. 그럼 이제 사장님이 거기 잠깐만 처음 뵙는 분인데 이렇게 하니까 저 요번에 새로 입사한 아무개라고 하는데요.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만 하면서 약간 기분이 되게 안 좋은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막 이제 자기가 실수했다 생각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얼굴이 빨개지겠죠. 이 대표는 약간 좀 껄끄러운 듯이 하면서 하면서 이제 가요. 자, 그러면 이 신입사원은 자, 첫날 그 대표의 이미지를 봅니다. 내 눈앞에 대표의 이미지가 보여요. 자극이 들어온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현재 내 시냅스는 모르는 사람을 보면 무시한다. 그래서 저 이미지는 내가 모르는
이미지다. 그래서 무시한다. 이렇게 지금 시냅스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대표라는 걸 알게 되고 화들짝 놀라고 이제 시냅스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저 멀리서 대표의 이미지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인풋이 들어오죠. 이미 시냅스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자신을 소개하는 어 뭔가 자신을 어필하는 이런 반응을 하도록 이 시냅스가 바뀌어 있겠죠. 자 학습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풋 들어와서 아웃풋이 나가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시냅스의 값을 조정합니다. 계속 조정해요. 평생을 걸쳐서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바로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학습입니다. 그런데 그 학습이 인공신경망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손글씨를 인식하는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이제 시각화한 그림인데요. 뭐 어떤 학습도 바로 이 과정에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자극에 더 많은 반응을 우리가 그 뭐랄까요? 어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사실 표현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잘 설명해 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인간의 학습의 비밀도 거의 다 풀렸을 겁니다. 근데 인공신경망도 같은 인간의 뇌 구조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학습하듯 학습하고 인간이 생각을 하듯 생각을 하고 인간이 추론을 하듯 추론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아 이게 정말 다인가? 이것보다 더 깊은 심오한 어떤 그 아키텍처는 없는 건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챗GPT는 GPT-3와 GPT-4입니다. GPT-3는 이제 무료 버전이고요. GPT-4가 유료 버전인데요. 자 인간. 자 그 시냅스의 개수를 제가 같은 단위로 빌리언 단위로 맞춰 봤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 GPT-1이 있고 2가 있었겠죠. 자 GPT-1 2018 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오픈 AI가 아 비영리 연구소가 일론 머스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만들었어요. 천재적인 그 개발자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구글에 있는 천재적인 개발자 제프리 힌튼 교수의 제자인데요. 그를 데려오고 천재적인 투자자인 샘 알트만을 데려와서 비영리 재단으로서 안전한 인간을 걱정하는 '인간에게 안전한 AI를 만들자.'라는 기치로 본인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비영리 회사 오픈 AI 거기서 2015 년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8 년도에 첫 산출물인 GPT-1이 나왔어요. 그때 시냅스의 개수가 몇 개였냐면 자 파라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인제 우리가 인간과 비유하기 위해서 제가 시냅스라고 말해 볼게요. 그때 시냅스의 개수가 요만큼이었습니다. 1.17억 개. 그런데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학습을 좀 시킨다고 많이 시켰는데도 사람의 말귀를 거의 못 알아들어요. 15억 개로 10 배를 늘려서 2019 년도에 GPT-2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다만 어쩌다가 알아듣기는 합니다. 사람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데 어쩌다 알아듣기는 해요. 그때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오픈 AI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성과가 안 나와서 답답해서 떠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하는데 근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사에게 자신의 지분을 다 넘겨줄 테니까 "네가 좀 맡아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와서 딱 보니까 '어 얘가 어쩌다가 말귀를 알아듣긴 하네.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답답한 성능인데 이거를 몇 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일 수 있지만 처음 와서 딱 본 사람이 볼 때는 '와 신기하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떠나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투자할 테니까 더 해 봐." 자 그래서 시냅스의 개수를 100배 이상으로 갑자기 확 늘립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지능이 갑자기 발현된 것처럼 사람의 말을 너무나 잘 알아듣고 마치 사람처럼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압불싸할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시냅스의 개수를 10 배를 더 늘렸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건 현재 지금 이렇게 추정치인데요. 요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GPT-4는 GPT-3보다 한 10배 정도 두뇌 용량이 더 커졌다.
학습도 더 많이 시켰다. 그랬더니 그 추론 능력이 보통 인간 수준을 확 능가해 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스 커스와일이라고 하는 우리 미래학자, 구글의 자문역을 역임하기도 했던 레스 커스와일이 싱귤래리티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 싱귤래리티. 근데 그 싱귤래리티가 2045년 정도 되면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2045년은커녕 작년 2023년에 이미 싱귤래리티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회자가 될 정도로 상당히 탁월한 성능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신경망이 학습했다는 걸 이렇게 한번 비유를 다시 들어볼게요. 자, 저희 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간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요.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1년에 책을 300권을 읽어서 독서상을 받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거의 읽어 제낀 꼴이죠. 사실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가 좀 이렇게 책 막 읽게끔 약간 좀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얘가 조회 시간에 전교생을 대표해서 혼자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나이에 이게 갑자기 자존감이 확 높아져서 책 읽는 재미가 들어서 최근까지 3천 권 정도는 읽어 제낀 것 같아요. 자, 승천 권을 읽은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자, 승천 권의 독서 결과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남아진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인간의 뇌에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를 하거나 경험을 하면 이게 이제 체험이잖아요. 경험. 그럼 이 자극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자극들이 들어오죠. 그럼 자극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쭉쭉쭉쭉 다 빠져나가요. 하지만 콩나물은 또 쑥쑥 큽니다. 그 얘기는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뭔가 남아진 게 있어서 콩나물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듯이 심청원의 책을 읽으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그 소스로 남아서 그 소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고 무한한 그런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단어와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들 간의 맥락적 관계, 우리가 문맥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자들은 벡터 공간상에 이것을 시각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들과 그 단어들 사이의 맥락. 이 두 가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들, 사실은 엄밀하게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자극들이죠. 서로 다른 세기, 강도, 다른 퀄러티, 질을 갖는 자극들, 그리고 그 자극들 간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예를 들어서 A 자극과 B 자극이 항상 A 자극이 오면 B 자극이 따라오더라. A 자극과 B 자극은 어, 그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자극과 자극들 사이의 관계라는 게 어떤 반복 학습에 의해서 패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들 사이의 패턴, 자극들 사이의 패턴, 그걸 가지고 말을 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상에 시각화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자주 붙어 다닌다. 자주 붙어 다니는 정도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거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킹, 퀸이 비슷한 그 거리로 존재하더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말을 훨씬 더 그럴듯하게 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thing이라는 프롬프트가 챗GPT에 이제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thing이라는 프롬프트가 들어갑니다. 이 프롬프트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에는 원래 없는 말일 거예요. 프롬프트가 굳이 번역하자면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선후배들이 이제 컴퓨터 공학을 다 했기 때문에 프롬프트라고 하면 명령어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프롬프트가 그 자체가 명령어란 뜻은 아닙니다. 이 자극 중에 그러니까 명령어 프롬프트가 있고 또 질문하는 질문 프롬프트가 있는 거고 이게 질문이나 명령어가 아니어도 돼요. 프롬프트는 그냥 상대방에게 내가 툭 던지는 자극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에게 제가 유유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이게 반응을 해요. 유유 이거는 질문도 아니고 명령어도 아닌데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반응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프롬프트죠. 그래서 프롬프트는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자극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thing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마치 아까 챗GPT가 유유하면 이 유유는 근심, 걱정 이런 게 바로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듯 thing이 들어가니까 얘가 학습한 바에 따르면 이 인공신경망의 학습된 결과에 따르면 thing이란 단어에는 항상 must가 따라오더라 라는 패턴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thing, must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thing, must가 나오면 99.9% 확률로 come이 오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식간에 이 연상작용에 의해서 단어들이 나열되면 이게 바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챗GPT가 반응하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 인간도 항상 동일한 프롬프트에 동일하게만 반응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맥락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thing 옆에 has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에는 어떤 그 파라미터 값을 조절해서 이런 걸 설정을 바꿀 수도 있긴 한데요. 이러한 베리에이션을 바꾸면 답변의 다양성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thing has its price. 때로는 자, 모든 일은 결국 끝내야 한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모든 일은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라는 다른 맥락의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챗GPT가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그 원리이고 이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도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촘스키 말 맞다나? 그러니까 촘스키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촘스키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만이 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법이라는 어순 체계죠. 인간만이 이 어순의 체계, 문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영장류 중에 유일하게 지구를 지배하는 지배 종족이 되었다. 그 특징은 바로 문법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막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수다를 떨어요. 친구가 하는 말을 내가 그 친구의 말을 문법의 어순을 고려해서 순서에 맞게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어순에 맞게 내가 내뱉는가? 아니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단어들이 뭉태기로 팍 들어와서 그 단어들로부터 빠르게 연상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 마구마구 나와서 쏟아내고 있는가? 후자죠. 전자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직관적으로 우리 언어의 습관, 언어의 행태는 후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챗GPT나 인간이나 반응하는 우리 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거의 동일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인공신경망 덕분에 인간의 언어 현상의 비밀이 풀릴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떡볶이야말로? 라는 프롬프트를 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이게 대면 수업할 때마다 해 보는데 자, 교수님 떡볶이야말로 그러면 맛있다. 떡볶이야말로 맵다. 떡볶이야말로 분식이다.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하잖아요. 떡볶이야말로 그러면 "우와." 이렇게부터 반응을 해요. "와 저 진짜 좋아해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자 저는 프롬프트를 사실 두 개를 던진 거예요. 떡볶이라는 프롬프트와 뭐뭐야말로. 그러니까 떡볶이라는 프롬프트는 간식, 분식, 맛있다, 맵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되는 단어들이겠죠. 근데 뭐뭐야말로 이거는 무엇과 호응을 이루나요, 보통? 자, 챗GPT는 이 두 가지 호응이 잘 돼요. 떡볶이는 먹거리죠. 그다음 뭐뭐야말로는 대표, 진정한 이런 것들과 호응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야말로를 제가 따로 물어봤어요. 이 뒤에 나올 적절한 말이 뭐야? 그랬더니 무언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에 옮길 때이다라고 해서 뭔가 강조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최상급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아까 왜 떡볶이야말로 했을 때 그냥 간식이다 하고 딱 분이라면 뭐뭐야말로에 호응하지 못한 거죠. 반응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뭐야말로란 프롬프트가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연상되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는 없어서 반응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습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감각이 이미 무뎌져서 감성이 메말라서 그래서 이 단어와 단어들 사이의 이 맥락 체계가 되게 허술하면 그럼 말을 잘 지어내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짧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뭐랄까요? 감동이나 재미를 주지 못할 겁니다. 챗GPT가 말을 잘 지어내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도 오픈 AI가 엄청난 인건비를 투자해서 그 데이터들을 그 텍스트 데이터들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진 데이터들만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이터는 기본이고요. 그냥 인터넷 데이터도 약간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우리가 흔히 쓰레기 데이터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다 손을 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 널리 읽혀지는 책들 그리고 특히 이 우리가 코드를 짜잖아요. 그 코드 언어를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코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겁니다. 코드 데이터는 완벽하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챗GPT의 이 논리적 추론 능력은 아마 이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 데이터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우리 인간도 우리가 코딩을 가르치는 이유가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터적 사고 능력 뭐 이런 걸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I도 그런 것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상당히 탄탄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탄탄한 AI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이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말을 지어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상하고 끊임없이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팩트하고 무관합니다. 자, 이 원리 속에 어디를 들여다봐도 팩트를 챗GPT가 답변할 의무 없습니다. 챗GPT는 팩트와 무관합니다. 이것이 챗GPT의 메커니즘이다. 상상하고 추론합니다. 그런데요. 상상하고 추론하는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거짓말이 많다, 오류가 많다 이렇게 말하면 자칫 본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소설가 김영하 작가한테 가서 갑자기 따지는 거예요. "저 김영하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아니 선생님은 할 줄 아시는 게 거짓말밖에 없으신가요? 온통 거짓말뿐이더군요. 선생님 책에는." 뭐가 이상하죠? 아니 소설가한테 거짓말한다고 나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다큐 작가한테 가서 따지든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죠. 마찬가지로 챗GPT에게 "왜 거짓말하냐."고 따져 묻는 것은 마치 상상하는 것이 본질인 소설가에게 "왜 거짓말하냐."고 따져 묻는 것과 소설가에게 상상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능력이 본질이듯이 챗GPT가 상상을 하는 데 있어 거짓말은 챗GPT의 본질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도 보면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논리적인. 챗GPT도 이 시냅스의 양을 확 늘리니까 상상력이 인간처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추론 능력까지 저절로 발현이 된 겁니다. 인간에게 이 상상과 추론 능력이 저절로 발현되듯이 챗GPT도 그 능력이 저절로 발현된 겁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뉴런, 시냅스의 복잡한 구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챗GPT의 거짓말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챗GPT의 본질이고요. 따라서 챗GPT는 팩트와 무관하다. 팩트를 말할 의무도 없고 팩트를 말할 의지도 없다. 따라서 챗GPT에게 무엇을 알려줘. 무엇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줘.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챗GPT에게 무엇에 대해서 확인해 줘 그러면 챗GPT가 본인이 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팩트를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과 이게 연결이 돼요. 연동이 됩니다. 마치 플러그인을 호출해서 하듯이 그래서 검색 엔진에 가서 자신이 키워드를 그 질문에서 키워드를 선택해서 검색 엔진에 돌려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취사 선택해서 다시 답변을 하죠. 그러면 훨씬 팩트에 일치하는 답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한, 그런 기술을 쓰지 않는 한, 우리가 이걸 RAG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쓰지 않는 한 챗GPT가 생성해낸 답변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이다. 근데 거짓말이라고 해서 의도된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소설가가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상상력과 추론 능력의 기반인 거죠. 본질인 거죠. 그래서 팩트를 찾아올 때는 자, 우리가 팩트만 답변하는 AI를 만들었다고 해 볼까요? 무조건 사실을 검색해서 답변만 해요. 그럼 걔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추론할 수 있을까요? 팩트가 본질인 AI가 있다면 절대로 상상을 하지 못할 것이고 추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팩트를 가져다가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말을 끊임없이 지어내는, 말을 끊임없이 generative AI, generate 한다는 게 지어낸다는 뜻이죠. 끊임없이 지어내도록 만들어진 AI라면 끊임없이 상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처럼 추론 능력이 발현돼서 추론까지 해내는 거죠. 이 점에서 볼 때 인간이나 챗GPT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픈 AI의 CEO, 챗GPT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샘 알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챗GPT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추론 엔진입니다. 앞으로도 기억이 아닌 추론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1, 2년 내에 챗GPT의 고도화된 추론 능력이 인간 세상의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즘 뭐 딥페이크 영상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가짜 기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림도 동영상도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짜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팩트 체크식으로 접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려면 한 달 걸릴 일을 챗GPT의 추론 능력에 도움을 받는다면 단 몇 시간이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챗GPT의 추론 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작년에 논문 두 편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버전에 해당되는 GPT-3의 추론 능력입니다. 대학생 수준이다. 여기서 대학생은 학부생을 말하는 건데요. 자, GPT 3.5와 GPT-4. GPT 3.5는 GPT-3를 기반 모델로 하는 것이고 거의 강화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버전 0.5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GPT-3죠. 그리고 GPT-4. 자, GPT-3. 쓰면 쓸수록 우리가 왜 실망할까요? 대학교 학부생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생들이 챗GPT랑 대화할 때는 또래의 수준이니까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다, 교수다, 뭐 직장인이다, 부모다. 그러면 실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에이,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이제 갓 들어간 대학생 마치 내 자식뻘인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신뢰가 가겠어요? 여전히 세상에 더 부딪히고 깨지고 그 지식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GPT-4는 쓰면 쓸수록 대박입니다. 정말 감동이죠. 자, 어, 추론 점수가 3점이라면 GPT-4는 5점. concisely, 정확성이 여기 2점이라면 얘는 GPT-4는 4점. 근데 속도는 무료가 더 빨라요. 유료보다. 왜냐면 유료 버전은 이 두 내용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서 그 질문을 할 때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게 움직여야 될, 그러니까 작동해야 될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감이라면 터미네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논문인데요. 네이처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아주 그 상위 퀄리티의 저널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GPT-3는 대학생 수준의 추론 능력을 보였다. 자, 이 논문에 따르면 이 논문의 그래프를 볼게요. 자, 짙은 색깔이 GPT-3의 추론 점수고요. 옅은 색깔이 인간 대학생들의 추론 점수입니다. 네 가지 영역의 추론 테스트에서
점수가 막상막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T-3 즉 무료 버전은 딱 대학교 학부생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반면에 GPT-4는 대학원 수준을 능가해 버렸다. 자, 대학원 수준 정도가 아니라 대학원 수준을 능가했다. 자, 어느 정도 능가했는지 한번 그 케이스 스터디 하나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에서 한 실험인데요. 경영대학원이죠. 와튼 스쿨 정도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내로라 할 만한 똑똑한 천재들이 미래의 CEO가 되겠다고 모이는 곳이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50 이내의 가격에 통할 수 있는 새 상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의 퀄리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인간 대학원생들에게 200개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GPT-4에게 200개 아이디어를 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0개 더하기 200개 인간 아이디어, 챗GPT 아이디어 해서 도합 400개 아이디어가 이제 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을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구매 의도를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인간 아이디어의 구매 확률은 40%인 반면 챗GPT 아이디어의 구매 확률은 무려 47%. 40대 47. 큰 차이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챗GPT가 이겼어요. 자, 근데 이게 400개 블라인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 400개 아이디어가 다 괜찮은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 400개 중에 이거는 정말 잘 팔릴 것이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참신할 뿐만 아니라 혁신성까지 갖추고 있다. 즉 퀄리티가 꽤 괜찮은 것을 전문가들에게 블라인드로 상위 10%, 그러니까 400개 중에 10%면 40개죠. 400개 중에 40개를 선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400개 중에 선별된 40개 상위 탑 10%, 40개 그중에 몇 개가 GPT-4의 아이디어였을까요? 35개가 챗GPT, 즉 GPT-4의 아이디어였습니다. 40개 중에 35개가 챗GPT 아이디어였고 인간 아이디어는 5개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실제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사업을 창안하는데 AI가 압승을 한 셈입니다. 인간을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이해한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35대 5의 결과는 창의성에 더해 혁신성까지 갖춘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GPT-4 대학원 수준을 압도할 정도로 이미 능가해 버렸다. 그리고 GPT-4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뭐 튜링 테스트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채팅을 해요. 철학적인 그 주제로 뭐 현상이 어떻고 뭐 실존이 어떻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서 나랑 채팅을 나눈 상대방이 사람인지 AI인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건 사람이지 뭐. 이건 사람. 그랬더니 GPT-4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튜링 테스트를 비공식적으로 통과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GPT-4의 성능이 이렇다. 제가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럴듯한 말만 늘어놓지만 결국 거짓말인 챗GPT. 과연 교육적으로 유용할까? 팩트를 찾아주는 구글과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 거짓말인 챗GPT.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유용할까?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그랬더니 학생들이 둘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을 그러니까 구글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까요? 아니면 챗GPT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바로 그렇다면 챗GPT가 훨씬 더 교육적으로 유용하겠네요. 왜냐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추론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의 어설픈 추론을 보완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을 더 깊게 심화시키거나 더 넓게 확장하거나 충분히 챗GPT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챗GPT야말로 교육적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구글 팩트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서울대학교 대학 본부에 가면 거기 우편 수발실이 있어요. 모든 우편물이 거기 일단 옵니다. 그럼 거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데 제가 한번 제 등기를 찾으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공익근무요원이 막 이렇게 뭘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뭉태기 들고 가서 이제 관과대로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 가지고 이제 과 사무실마다 돌면서 교수님들 이름 태그를 보고 막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얼만큼 높은 지능을 요구할까요? 여기에는 고도화된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가 있는 일이죠. 바로 팩트를 찾아주는 구글 검색 엔진이 그 정도다. 고도화된 추론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추론이라는 건 인간의 지능의 본질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바로 챗GPT의 추론 능력이 고도화된다면 인간 세상의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르는 겁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확산되고 있는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IB는 우리나라 수능처럼 정답을 맞추는 문제를 풀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라면 시간은 문학 작품의 중요한 주제인데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죠. 그러면 90분 아니면 2시간 동안 자기 생각을 자기가 공부했던 작품을 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주장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문학 작품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학생이 공부했던 작품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이런 문제를 잘하려면 자기 머릿속에 수많은 학습되어 있는 단어들 그리고 경험들을 토대로 말을 잘 지어내야 되겠죠. 90분 동안 계속 말을 지어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챗GPT가 이런 걸 잘하잖아요. 챗GPT에게 이 질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 화려하게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으로 유명한 이 IB의 이 교육 방식도 이제 챗GPT에 의해서 다 대체될 거니까 과연 그런 능력을 학생들한테 계속 길러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하는 힘을? 그래서 이 IB 본부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국제 바칼로레아가 학생들이 제출하는 글에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하라라는 이야기죠. 예. 적극적으로 챗GPT를 활용해라.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 시험에서 아까 그런 시험 문제 에세이 작성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에세이의 비중을 대폭 줄여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챗GPT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낼 거니까 그런 챗GPT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똑같은 걸 우리 학생들에게 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기술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다른 기술? 뭘까요? 어떤 다른 기술이 더 중요해진 걸까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교육계가 고민해 나가야 될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챗GPT가 다 써 주는데 그걸 굳이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비유를 들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농기계가 나온 이후로 논이나 밭에 가서 막 곡괭이질 해 가면서 막 허리 부러지는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막 이렇게 농사일 짓는 일이 이제는 없어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농기계가 다 대신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농기계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지 직접 곡괭이질해서 밭을 가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농기계가 있는데 그래서 농기계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경지에 더 많은 작물을 키워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AI가 등장한 상태에서 챗GPT와 같은 AI가 인간의 사고 영역 중 어느 특정 영역을 대신할 수 있다면 마치 우리가 밭 가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듯이 어떤 사고 영역을 챗GPT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아붓느라고 그동안 진이 다 빠지고 번아웃이 오고 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훨씬 더 인간다운 모습 쪽으로. 근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생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챗GPT는 생성형 AI, 끊임없이 말을 지어내는 AI, 끊임없이 글을 지어내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내고 끊임없이 노래를 작곡하고 끊임없이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상상과 추론하는 AI, 바로 챗GPT입니다. 팩트와 무관합니다. 거짓말, 오류, 이것은 오류는 빼고요. 상상한다, 추론한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거짓말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는 편이라고 했죠. 챗GPT에게 거짓말은 본질이다. 그래서 챗GPT의 거짓말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이 달라지시나요? 이제 챗GPT와 대화할 때 기존에 얘가 또 거짓말하면 어떡하지? 얘가 준 답변이 정확한 이거 팩트 체크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챗GPT, 자, 팩트는 당연히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내가 알려주고, 자, 이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디까지 알고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아니면 내가 준 걸 기반으로 너의 의견을 말해봐. 끊임없이 의견을 묻는 상대가 바로 챗GPT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은, 학생들은요, 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가져와서 챗GPT에서 가공을 합니다. 구글과 챗GPT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학생들은 구글에서 검색해서 챗GPT에서 가공한다. 이게 맞는 접근인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